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저출생 이야기 오늘 랩 2050 윤영중 대표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저출생 이야기 했잖아요. 네, 제가 무슨 저출생 그 문제의 아이콘 같은 그런 네. 아직도 육아 아빠이시기도 하고 아이도 이제 둘이나 있으시니까 충분히 그럴 자격은 있으신 것 같으신데 제가 좀 화난 아빠 약간 그런 정체성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좀 그 마음을 좀 자제하고 침착하게 또 냉철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고 전 세계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뿐만 아니라 북유럽이나 뭐 독일이나 일본, 중국 주변국까지도 다 저출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인간의 문제인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약간 지금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요즘의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저출생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한국은 이게 저출생은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저출생 예산을 쓰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어차피 저출산은 극복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이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를 드는 국가들의 출생률 추이를 학교 출산율 추이를 보면요. 한 예를 들어서 북유럽 국가들은 1.5 이상을 갔다가 1.67을 갔다가 1.5 정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구권의 국가들 1.56을 갔다가 1.3 정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저기 북유럽 3국가의 이제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나라들이 한국과 비슷한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5 인근에서 비슷한 시점들이 있었는데 지난 20년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거든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다들 이제 성인병, 당뇨병 이게 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뇨병이 아니라 지금 영양 부족 상태인데 다들 당뇨병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 있는 거라든지 뭐 고혈당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제하고 있는 그런 셈인 것이죠. 근데 한국은 지금 그런 이제 고혈당 식품들을 자제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갖춰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낮아지고 있는 건 맞죠? 전 세계가. 전부 다 낮아지고는 있죠. 예, 그거는 그 지구본 연구소로 유명한 최준영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엊그제였죠. 조선일보 칼럼에 아마 이렇게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아이는 가진 자만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썼는데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의 합계 출산율이 높은 계층이 고소득층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산과 아동 양육에 따르는 비용,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있고요. 또 이제 가족들이 잘 살기 위한 주거 비용도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인 것은 사실이게 되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여성들이 예전보다는 사회 진출의 욕구가 커진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예전처럼 합계 출산율이 아이가 이제 뭐 4남매, 5남매, 6남매 이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다만 아마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인식 수준에 맞게 적합한 출산율이라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의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에 걸맞는 수준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보기보다는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준영 지구본연구소의 최준영 소장님이 한정된 자원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예, 스웨덴도 1.7에서 1.45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쓰기보다는 다른 쪽에 써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고 이 방송에 출연하신 홍춘욱 박사님도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저출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고려대 김진영 교수 경제학과 교수신데요. 올해 3월에 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저출산 예산을 미래 복지 쪽으로 쓰자라고 이제 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와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의 인과관계 상관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높긴 하나 인구가 적은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생산성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과도한 출산 장려금이나 가족 이런 이제 양육 보조나 이런 정책들이 출산 장려금이 이렇게 적은데도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라는 2030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를 낳는 것인지 낳아주는 것인지 의아할 지경이다라고 이제 칼럼에 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칼럼들의 그 내용들이 저는 이제 지금의 한국의 현실이나 그런 상황들을 좀 호도하고 있다라고 좀 호도하고 있다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도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보면요, 이게 생산성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저출생 추이는 1.0 미치입니다. 예. 그리고 0.72를 찍었고요. 그리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0.72와 지금 최준용 소장님이 얘기한 1.47인 국가는 1.47은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요 0.72의 2배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걸 갖다가 같은 경제 성장률이 낮은 국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수치는 산술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은 생산성만 본 것입니다. 예. 생산성만 봤는데 우리가 지금의 사회복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이 사회복지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최소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간단한 예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기초연금의 재정 규모가 2012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기초연금 재정 규모가 12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기초연금 재정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2030년에 재정 규모는 37조 원. 연 평균 증가율이 12%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이 정도로가 추정되는 것이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떤 정책보다도 기초연금 정책이 대선 때마다 정책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많은 범위에 많은 금액을 주는 정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 추계상으로는 2050년대 후반 40년도에 가장 정점을 찍고 기금이 가장 정점을 찍고 50년대 후반에 완전 소진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1,500조, 1,400조에서 1,500조 원 정도 되는 기금 규모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100조 원 정도 되는 금액들이 이제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2040년과 2050년까지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보험료율이 9%잖아요. 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은 돈으로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가식으로 바꾼다. 적립식을 부가식으로 바꾼다면은 부가식의 돈은 과연 낸 돈만으로 받게 될까요? 그런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9% 받고 30%? 예. 그때는 9% 내고 9%?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9% 내고 9% 받는 그런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은 9%에서 15% 받거나 20% 받거나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이른다면은 당연히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국민연금을 30년을 맡겨놨다가 나중에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대에 그냥 받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당대에 내가 노인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래서 받게 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마 50년대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55년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치면요. 55년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갑자기 56년부터 한 달에 받게 되는 금액이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받게 되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받는 액수가 굉장히 줄게 될 거다. 아마도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가시기로 바뀌는 거가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바뀐다면은 그 정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과연 납득할 것인가? 납득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주게 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올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네. 얼마나 더 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술적으로 생각해도 9% 30% 받는 것이 지금 20 몇 년 뒤에 이제 소진되는 상황, 30 몇 년 뒤에 소진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이상 내지 않는 이상, 예, 규모는 유지될 수 없고요. 인구 구조를 봤을 때 2배 이상은 내야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후세대는 2배는 저는 그 굉장히 최소한으로 쓴 최소한 예, 2배는 예. 내야 될 것이다. 지금 9%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여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물론 여러 시나리오로 개혁 시나리오가 12%, 13%, 15%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가식으로 바뀔 때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어느 정도 그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받으려면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요지는 알겠어요. 요지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토론인데 사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지는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사실 미래에 우리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나 내게 되는 세금이 연금은 줄고 세금은 엄청나게 늘 거다. 결국은 미래 우리가 아니고 미래의 다음 세대가 되겠네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예를 거죠? 기초연금과 그 국민연금 2가지만 든 겁니다. 지금 네. 의료비랑 각종 사회 서비스까지 포함하면요, 네, 그 네.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맞아요. 그 0.7하고 1.4는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주변국인데 출산율 예전부터 굉장히 낮지 않았어요? 거기는 1.4보다 낮은 네. 상태로 오래 가지 않았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율을 따져서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우리보다 특히 OECD 많은 국가들보다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령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 이제 국가이죠. 하지만 그 저출생 추이만 따져보면요, 그 놀랍게도 한국보다 초저출산에 진입한 연도가 한 해 늦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의외의 사실이죠. 예, 한국은 초저출산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그 러이스틀러 그 초저출생 그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이제 코흘러라는 학자에 의해서 그 설명 드렸었는데 1.3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3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2002년도에 진입을 했고요. 일본은 2003년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1.3 이하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그 심화되다가 2017년부터 이제 1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1.29명을 찍었지만 다시 그 2006년도에는 1.32명을 가면서 초저출생간 국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벗어난 시점이 상당 시간 되면서 2015년도에는 무려 1.45명까지 합계 출산율이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초저출산 국가에 다시 진입한 시기는 놀랍게도 굉장히 최근에 2022년도입니다. 예, 2022년도에 1.26명에 다시 이제 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본은 그 1.2와 1.4 사이의 그 출생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 뭐 주식시장으로 막 박스권에 행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출생률은 또 좀 다른 수치고 합계 출산율 우리가 보통 1점 몇 명 할 때는 우리 합계 출산율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급전직하하고 있는데 일본 어쨌든 어느 수준에서 방어되고 있다 지금 그런 요지시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뭐 일본 사회가 워낙 큰 사회고 많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일본 사회가 이것 때문에 방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좀 전문가가 아주 분석을 해줘야 그거는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는 좀 그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저출생 대책을 우리보다 상당히 그 먼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해가 2003년도라고 했잖아요. 네네. 한국은 2002년도에 진입하고 깜짝 놀라서 몇 년 좀 지켜보다가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뒤에 국가 단위, 정부 단위에서 이제 대응을 시작하기 한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 네. 1.55 지점을 이제 그 돌파했을 때부터 1994년도부터 그때 엔젤 플랜이라는 명칭으로 네네. 5년 단위의 이제 저출산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5년 단위로 이제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요. 그래서 99년도에는 뉴 엔젤 플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저출산 또 2003년도에는 저출산 대책 기본법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2005년에 했잖아요. 2005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예. 근데 2003년에 발견, 2000년대 초반에 발견해서 2005년에 시작했는데 그 효과는 지금은 이미 17년, 18년, 19년 지났네요 벌써. 그랬는데 효과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네. 어쨌든 그- 조금 늦었다고 그- 하더라도 그 조금 얘기도 늦었다고 좀 이제 하더라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정책 내용만 발표된 정책 내용만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차이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일본도 최근에 기시다 정부도 그 굉장히 특단의 대책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그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명칭이 어린이 미래 전략이라는 정책을 작년 6월에 네네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물론 우리랑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만 7세까지 주고 만 6세까지 만 7세까지 주고 있는데 그 일본은 원래 중학생까지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고등학생 연령까지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소득 기준을 없앤다. 이런 얘기. 아동수당을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생까지 준다. 예. 소득 기준 상관없이 전원 다 준다. 네. 아동수당 얼마죠 지금? 일본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고 한국은 네. 10만 원입니다. 네, 한국은 예. 10만 원이고. 그리고 네. 일본의 경우에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그 보장되는 연차 휴가가 있잖아요. 네. 예, 연차 휴가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번 그 기시다 정부에서는 자녀 간호 휴가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 1년에 5일씩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들은 이제 발표한 정책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 육아 관련된 그런 이제 보육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그 정책의 발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봐요. 예, 정책의 의지는 결국에는 그 예산을 얼마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 그 일본뿐만 아니라 그 거의 OECD 국가 전체를 다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예, OECD의 그 이제 GDP 대비 그 가족 지원 예산, 영어로는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이라는 이제 예산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들은 국제 비교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업데이트가 좀 늦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이 2019년도인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그 지금 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규모가 1.37%거든요. 전체 GDP 중에서. 예. 네네네. 근데 그 OECD 평균은 한 2.2% 정도입니다. 아. 예, 이 방송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국은 실제로 저출산 예산 뭐 20조다, 50조다. 작년에 정부 발표는 50조라고 했잖아요. 50조라면은 1.37%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예산을 그 정부 전체 GDP를 한 2,000조라고 네, 어림짐작한다면은 50조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200조면은 10%고 네. 예. 100조면 5%고. 100조 5%고 2.5%인데 네. 지금 그게 아니라 1.37%니까 네. 더 낮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 정부가 얘기하는 저출산 예산 규모와 OECD가 집계하는 가족 지원 예산의 규모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배 정도의 차이가.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은 이거저거 다 들어있어요. 뭐 무슨 주택 예산도 들어있고. 군인력 개편, 아동학대 맞아요. 방지 다 이런 들어있어요. 예산까지도 다 들어가 취합한 있습니다. 거라서 그런데 이 가족 지원 예산은 근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요거는 그러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아동수당 예산은 100% 여기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보육 서비스, 우리의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예산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 육아휴직급여,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잖아요. 네, 그거 네, 네. 비용도 들어가고 또 출산과 보육과 관련된 보조금 정책과 세제 지원 정책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돈 드는 일이네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 여러 차례 뭐 글 쓰면서 그 제안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저출산 예산을 저출산 직접 예산과 저출산 간접 예산으로 구분하자라고 이제 그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직접 예산은 이 OECD의 가족 지원 예산에 들어가는 것만 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건 저출산 간접 예산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이렇게 지급하는 것 중심으로 한 현금이나 서비스 지급하는 것 중심으로 한 예산이 가족 지원 예산인데 우리나라가 한 1.37%, OECD 평균은 2.2% 되고 일본은 조금 우리보다는 1.75%. 1.75%고 네.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3%가 넘어가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서구 유럽에도 2% 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아.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2.2%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막 대책을 제가 본 거 중에 뭐 초중고등학교 1년씩 줄여가지고 일찍 졸업시켜서 일찍 결혼시키자 이런 거 네. 기사 나온 거 봤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협중 보도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중국도 돈 안 쓰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중국은요.
좀 통계를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래도 국가 공식 통계를 보면 학계 출산율은 여러 추정치가 나오고 그냥 출생 아수 기준으로 이제 그 보면요. 2016년도에만 해도 출생 아수가 1,786만 명. 이게 그 전만 해도 한 2천만 명, 매년 2천만 명 이상 태어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2023년 통계가요. 출생 아수 통계가 놀랍게도 한 7년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900만 명 통계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학계 출산율이 아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국가일 네. 것이고요. 네. 이게 중국 같은 나라의 그 학계 출산율이 급감하는 여러 요인들, 물론 이제 경제적 요인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한국과 되게 좀 유사한 추이를 하나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경제개발기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불과 그 60년대, 70년대생만 해도 4남매, 5남매가 굉장히 흔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둘 만나서 잘 키워보자, 뭐 그 대책 없이 낳다면 뭐 그 가게 거덜난다, 뭐 이런 표까지 네, 만들면서 맞아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비군 훈련 가서 그 이제 그런 정관 수술을 받게 되면 훈련을 면제시켜주고 약간 이런 그런 그 것까지도 있었죠. 근데 90년대까지 했어요. 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굉장히 뒤늦게까지 실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1980년에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폐지된 해는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출생 추이가 심각해진 시기에 그 산하 제한 정책을 그제서야 폐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지금 부랴부랴 우리의 2005년이나 뭐 일본의 1994년 그때처럼 부랴부랴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일본은 상당히 선도적으로 대응한 나라라고 네. 볼 수 있고요. 한국은 마찬가지로 90년대까지도 한국은 인구 대체 출산율인 2.1을 그 밑돈 해가 1983년도거든요. 우리도 굉장히 늦게 예, 갖고 우리도 그런 그때부터 거구나. 일본처럼 그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도 아직까지도 90년대부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출생 대책을 해야 될 시기에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했었던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초중고 1년씩 줄여가지고 일찍 결혼시켜서 일찍 애 낳게 하자. 이거는 그 일부 언론에 나오던데 좀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필요한 체크해서 것 다시. 같죠. 제가 한 해보도록 5년 전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비슷한 데가 있어요. 가서 면담했는데 그때 이미 이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고령화 진행되고 출산율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뭔가 고민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요약하자면 일본은 그래도 일찍 대응했고 GDP에 뭐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1.7% 정도 돈을 쓰면서 어린이 미래 전략도 세우고 그러면서 방어를 해와서 1.3 정도는 방어가 됐다. 그게 이제 저출생 대책의 효과냐? 그 저출생은 대책뿐만이 아니라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거든요. 또 네네. 젠더 인식과 여성의 사회 네네. 진출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것이라서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제대로 대처를 못하다가 지금 황급히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정책이 늦은 것 같다. 늦었습니다. 예. 이런 느낌이고 아까 근데 북유럽 국가들은 3% 정도 계속 가족 지원 예산을 써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반전을 이뤘나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그러니까 아까 그 지구본 영화 최준영 박사는 거기도 다 낮아지고 있다고 그 소용없는 것처럼 쓰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저출생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한 역사가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 경제학계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한 미르달이라는 경제학자가 있고 네. 부부 경제학자인데요. 네. 예, 또 유명한 상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예. 네. 네, 그 미르달 부부가 그 1930년대에 쓴 그 스웨덴의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서의 위기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는 그 1930년대에 출간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스웨덴이 합계 출산율이 2가 깨졌거든요. 아, 이가 깨졌을 때 뭔가 중요한 보고서 중요한 나오고?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1.95를 찍었고 심지어 1934년도에는 1.67
까지 이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웨덴 물론 북유럽 전반적인 그 국가들에서는 이 당시에 저출생에 대한 연구와 담론의 전환과 그리고 그 여성들의 그런 뭐 집단적인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50년대, 60년대에는 저출생 추이가 반전되는 정책 효과가 발휘됐었던 그런 상당한 시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이르러서 저출생 추이는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오른 적도 있었고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단일 정책의 효과만으로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떨어진 적도 있었고 올라간 적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떨어진 그 저출생 합계 출산율의 그 숫자도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숫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다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수준은 우리보다 높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방어를 해온 결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거 다음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저출생 문제는 돈 문제다. 직접 가족 지원에 사용하는 뭐 육아 수당이든 아동 수당이든 뭐 서비스든 보육 서비스든 그걸 늘린 나라들이 그래도 방어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조금 표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저출생 사실은 이 미르달 부부가 얘기를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 중에 하나는 그 민주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출산은 기본적으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뭐 아이를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판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출산은 개인의 선택, 특히 여성의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돈 문제를 제가 얘기한 것은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한국은 그 저출생이 문제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돈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생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심각한데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OECD 평균의 한 60%, 70%밖에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금 초등돌봄 절벽이나 여러 보육 문제들조차도 그 OECD 평균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평균조차도 안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거기서 좀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은 그 오늘 뭐 북유럽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마 정책의 목표를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특히 저출생 정책을 대응하려는 정책 당국에서 정책 목표를 도대체 뭘로 잡아야 되는지, 합계 출산율로 잡아야 되는지, 합계 출산율로 잡으면 쉽게 반전시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그 정책 목표를 그 여성의 고용률로 잡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여성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그 전체 여성 고용률들은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25세와 29세 오히려 이제 출산하기 전에 여성의 고용률은 오히려 OECD 국가들보다 평균보다 높습니다. 한 70.9% 2021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제 이게 35세와 39세로 가게 되면 35세와 39세는 가장 활발하게 육아를 할 나이잖아요. 이 때가 되면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7.5%가 돼서 OECD 평균 한 68.9%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유럽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보여지는 통계는요, 고용률에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OECD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격차가 적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 남녀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인데요. 한국은 이 남녀 격차가 특히 보육하는 시기에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치가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그 나이 때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예, 여성 고용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고요? 그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아까 제가 돈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사실 돈 문제 맞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예산을 사실은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악화됐다. 네, 그 돈 문제가 맞긴 맞는데요. 표현에 있어서 좀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계속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그러니까 혹은 이렇게 돈 주는데도 애를 안 낳는 것 보니까 애를 낳는 것인지 낳아주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적게 쓰고 있고 가족 지원 지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건 팩트고 더 늘려야 한다 하지만 돈은 주는 것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다. 약간 요거 전제를 좀 같이 깔고 있어야 되고 요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더 자세히 한번 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100% 의문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최춘영 박사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돈 얘기도 맞는 것 같은 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뭐 돈 준다고 뭐 우리가 행복해지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복지에 돈 많이 쓰면 행복해져요. 그거는 모든 통계에서 다 드러나는 거고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겠고 오늘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도 최악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네.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네요. 네. 예산을 보면 하여튼 OECD에서 가장 낮은 투입을 하고 있었다. 가장 낮지는 않지만 상당히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하고 북유럽의 자세한 이야기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다음번에 좀 다시 시간을 마련해서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